네,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첫 교시와 둘째 교시에서 정신분석 이론의 대부격인 프로이트가 말한 프로이트의 인간관이라든가 아니면 성격 구조 그리고 성격 형성 단계에 대해서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책을 같이 보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더 따라오기가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 인간의 성격의 세 가지 요소가 원초화와 그리고 자아, 초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초화는 그야말로 가장 우리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원초화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봤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 그 지도에 나오는 무의식의 세계에 주로 이제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고 이제 자아라고 하죠. 우리 자아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자아 실현한다, 자아가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아가 있고 또 초자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초자아와 자아가 그야말로 아주 이제 싸움을 합니다. 자아는 뭡니까? 현실적이고 아주 이제 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자아라고 했고요. 초자아는 우리가 현실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자아는 그야말로 감시자 역할을 하고, 또 현실 속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원초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독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초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와 자아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 부딪히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불안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사람이 늘상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좀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거고, 그리고 대체로 다 보면은 내 속에서의 갈등이 대부분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이 갈등들이 어쨌든 불안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 기제를 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경정적인 어떤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아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PPT 자료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보면 방어 기제가 그야말로 여기 이제 한 20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어 기제가 20가지 뭐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우리가 뭐 어떤 시험을 치거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이게 방어 기제가 꼭 이렇게 시험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외에도 방어 기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중요한 방어 기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64쪽을 펴서 같이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어 기제가 억압입니다. 억압은 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방어 기제가. 예, 억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일부러 어떤 걸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억제잖아요. 근데 이 억제는 뭡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해서 내가 그걸 억누르는 거죠. 이거는 억제인데, 억제도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억제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억압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이 방어 기제의 예들을 보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의식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막 충격적인 이런 사건들일 때
이걸 이제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억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실현당한 젊은이가 옛 기억을 찾으려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이제 억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죄책감이나 어떤 수치심의 경험이 억압되어서 기억 상실에 아예 걸려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억압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수줍음이나 소심, 복종 뭐 이런 게 어린 시절의 공포나 미움 또는 분노가 의식화되려는 것에 대한 방어인 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억압의 방어 기제다라고, 종류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억압을 늘 하고 삽니다.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괴로우면 그걸 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억압입니다. 억압적인 이제 방어 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방어 기제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뭡니까? 진짜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은 불안함과 뭐 신경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억압이라는 이런 억압 같은 이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인입니다. 부인은 잠깐만요. 제가 형광펜을 좀 할게요. 예, 부인은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쾌한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초기에 나타나면서 좀 단순하고 원초적인 방어 기제다. 그래서 이걸 부인을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돌아가시는 엄마 휴대폰 번호에 계속 전화를 거는 딸, 이런 것도 이제 부인 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기암 환자가 자기 병을 이건 오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 먼저 부인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힘든 일들을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서 부인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만약에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 뭐 우리는 다 시한부 삶입니다만은, 평생 사는 사람 없기 때문에 시한부 삶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내가 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랬을 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부정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부정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 이게 이제 부정입니다. 물론 이제 부정 다음에 이런 방어 기제를 서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수용을 하고 또 애도를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것들이 있겠지만, 과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인이라는 것은 부정하는 거, 디나일이라고 해서 너무 힘들 때 그게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투사. 여러분들 투사는 꼭 이제 상담의 과정에서도 이 투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투사라는 거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요. 쏘아 넣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계모가 자녀를 미워하면서도 자녀들이 나를 정오한다라고 불평하는 경우, 이런 거, 강한 정오심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충동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서 그가 자신에 대한 정오심으로 나를 해치려고 했다라고 여기는 거, 이런 게 이제 투사인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미숙하고 병적인 방어 기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투사 중에서도 아주 이제 부정적인 투사가 대부분 좀 부정적인 투사들이 많죠. 본인이 솔직하게 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랬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투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내가 힘들어집니다. 뭔가 모르게 나는 아닌데 계속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배가 안 고파. 근데 네 배고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가벼운 경우기는 하지만 떡볶이 먹고 싶지? 이렇게 본인이 떡볶이 먹고 싶은 거예요. 떡볶이 먹고 싶을 것 같다 이런다든가. 그럼 본인이 잘못된 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투사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잘 되면 내 덕분이고 못 되면 뭐 조상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상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투사. 보통 그 점치러 가면은 점치시는 분들이 투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항상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해요. 조상 탓으로 돌리고 뭐 아니면 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뗄락하면은 뭐 연가 천도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러면서 이제 돈 벌잖아요. 이게 이제 투사인 거죠. 음. 나의 문제인데 이걸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 이게 이제 투사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도 투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 좀 그 상담이 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또 뒤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고착이라는 게 있는데, 고착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격 형성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죠. 그거 할 때 고착이라는 걸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격 형성 발달 단계, 성적 발달 단계가 쭉 있었죠. 처음에 이제 뭡니까? 가장 처음에 첫 단계가 구강기 내지는 구순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뭔가요? 항문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그 시기에 제대로 이제 그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손가락을 빤다거나 이제 구순기 구강기 때에 뭐 엄마의 젖을 마음대로 마음껏 못 먹었다든가 이제 그 구강기 때에 해야 될 그 욕구들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학문기로 가야 되는데 학문기 때도 계속 이제 손가락을 빨고 있는, 이게 이제 고착인 거죠. 왜냐면은 제대로 된 욕구 충족이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픽스라고 해서 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착은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이 든 후에도 엄마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것. 50대인데도 20대처럼 뭐 옷 같은 거 입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퇴행도, 이건 이제 여러분들 퇴행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퇴행은 어떤 스트레스에 만약에 부딪힐 때 현재와 같은 갈등이 없었던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동생본 아동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뭐 애기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예요. 합리화도 많이 우리가 합리화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가장 도덕적, 합리적, 논리적인 설명으로 정당화해서 죄책감도 막고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만형인 어떤 방어 기제다. 그래서 합리화도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달콤한 내 몸 기제라고 해서 지방으로 자천된 공무원이 자기는 전원생활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기제를 합리화 중에서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가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방어 기제를 쓰는데 저는 이거 달콤한 레몬 기제 이걸 한 번씩 제가 씁니다. 그래야지 제가 어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될 때, 그럴 때 차라리 이런 거 있죠. 만약에 그 실직을 했다. 그럴 때 그럼 실직하면은 갑자기 지금 모든 게 다 뭡니까?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이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달콤한 레몬 기제입니다. 그리고 신포도 기제,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렇게 왜 그 여우가 포도를 이렇게 막 따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포도가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먹어서 에이 저 포도는 맛없는 것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포도라서 차라리 잘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합리화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패를 정당화하는 거. 그리고 투사 형태의 기재인데요.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이 채점자가 공정하게 채점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소개팅에서 딱지 맞고 나도 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한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제 이 기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운동 시합에 진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채점이 불공평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다 합리화라는 거죠. 합리화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근데 이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잘못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좀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자기 탓이 아니고 항상 이제 뭐 다른 핑계거리를 자꾸 찾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승화입니다. 승화는 승화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좋죠. 많이 들어보셨죠. 얼음이 원래 이제 승화하는 거는 얼음이 증발하는 경우나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 되는 일이 곧바로 이제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승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화는 공격 욕망을 권투로 분출해서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회가 승인하는 용인하는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성직자가 고아원을 운영한다거나 대변으로 장난하고 싶어하는 유아기의 학문기축 충동이 진흙 냄새 없는 대변을 조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승화다. 그리고 이렇게 칼로 찌르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성화해서 정육점 주인이 된다거나 외과 의사가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환, 바꾸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치환은요. 치환은 바꾸어 놓는다라는 뜻인데 치환의 예로는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 화풀이 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혼난 남편이 아내에게 막 와서 화풀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치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서 만약에 뭐 시부모님께 구박받은 며느리가 뭐 강아지를 발로 찬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뭔가 내가 화나거나 이런데 그 대상에게 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대상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 이게 이제 치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부모에 대한 반항적 태도가 교사에게 이렇게 대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치환이고요. 그리고 반동형성인데요. 반동형성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가서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고 뭐 고무줄 같은 거 끊고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더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반동형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과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열렬한 생체 해부 반대론자가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동형성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자기 성욕이라든가 뭐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로 성에 대해서 극히 막 혐오하는 걸로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기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남근기에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 동일시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성기를 아버지가
거세할까봐 뭐 거세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세 컴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와 굉장히 실제로는 뭡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적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랑 되게 더 친하게 된다라거나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된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반동 형성의 어떤 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보상도요, 자신의 신경증적인 욕구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보상이에요. 그리고 몸이 약해서 운동 잘 못한 아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거나 이게 이제 보상. 그리고 자식 없는 부부가 동물이나 화초를 애호하는 경우에도 보상이고요.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방어기제 중에서 보상이다. 많이 못 배운 부모가 자녀의 공부 뒷바라지에 너무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 보상이죠. 이것도 이제 이런 보상 심리가 너무 극대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방어 기제로서 내가 이런 보상 심리가 있구나라는 걸 자기 방어 기제를 좀 알아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는 무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계속 이제 이 정신 분석에서는 무의식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이게 이제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의식 적으로 하는 거지만 내가 이걸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우리가 이제 뭐 동일시라는 말은 많이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보다 우수하거나 강력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열등감, 나약함, 도덕적 악함이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신의 열등한 측면을 도피하고 자신의 훌륭한 점이 나의 것이냐 그 특성과 행동을 모방하는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방어 기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보면요, 동일시의 방어 기제에 대한 예들이 나옵니다. 성적이 나쁜 아이가 우리 아빠는 과장이고 너희 아빠는 계장이라면 우쭐대는 행동, 이런 것도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같이 같아지고 싶고 좀 더 자기의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에서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동일시의 방어 기제다. 방어 기제 중에서 동일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나는 경주 뭐 어느 김씨고 뭐 어느 성인데 몇 대 조상이다. 무슨 왕이라고 자랑하는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도 동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사적 동일시라고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방어기제는 앞에 방어기제도 투사하고 동일시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돼서 나타나는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열등감, 불안, 갈등, 욕망을 이제 이게 내가 열등감이 있다. 또 아니면 내가 불안하다. 나의 욕망이 뭔가, 지금 나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상대방에게 그냥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사는 뭐였어요? 내 건데 사실은 남한테 던져버리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투사한 걸 동일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투사한 걸 내가 투사한 걸 내가 상대방이 투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투사를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를 그야말로 투사를 하는 사람 옆에만 있는 거에도 힘들었는데, 투사적 동일시까지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 삶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1페이지에 보면 예가 나옵니다. 가난한 시골에 사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뭐 아니면은 가난한 시골에 사는 남성이든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시골로 내가 가난한 시골에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가난한 시골 동네에 멋있는
정말 아주 멋있는 시골 그 의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주 시골에 아주 멋있고 잘생긴 그런 의사가 이제 그 동네에 뭐 보건소라고 할까요? 뭐 그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그걸 여성을 저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게 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본다면 그러면은 나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열등감을 감추고 이 멋있는 시골로 이사 온 이 의사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를 볼 때마다 나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시골에 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열등감을 던지는 거예요. 의사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정말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가난한 시골 동네에 와서 사냐, 너 참 못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라고 하면서 시골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결국은 그걸 동일시까지 하게 되는, 나도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사에게도 이 시골에서 시골에 그 가난한 시골에 살고 있는 거 이 자체만으로 나는 열등감, 그리고 의사도 니도 정말 별거 아니구나, 니 정말 못났다, 이 촌으로 이렇게 왔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는 또 어떠냐 하면 동의시를 안 하면 좋겠는데 그냥 투사를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도 열등감을 느끼고 여기 있다가는 계속 내가 나 정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못났는 거 맞네라고 생각하고 시골을 떠나게 되는, 이게 바로 투사적 동의시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예, 설명이 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투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사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네. 사실 저도 한때는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서 시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이제 투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어릴 때 아주 이제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뭐 좀 학교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잘 풀리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그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는 거죠. 던지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열등감을 느낄 만한 사람, 내가 열등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자꾸 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사를 하면 그 투사를 할 때 동일시를 상대가 동일시 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상대는. 근데 동일시를 안 하면은 그냥 저 친구가 정말 투사가 심하네 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끊으면 되는데, 아니면 맞네, 니도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투사적 동일시가 이루어진 거죠.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또 뒤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상담 방법이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소, 선물을 주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는 행위 이런 것들이 취소인데, 무의식에서 어떤 상황을 향해 품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성적 혹은 적대적 욕구 등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상상하는 영향을 불안정하여 취소하기 위해 원상복구를 하는 행동을 이제 하는 것, 이게 이제 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 막 씻고 그런 거요. 그리고 상징화, 상징화 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가진 여성이 꿈에 달걀이나 새알 같은 것을 보는 경우, 이게 이제 상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할까요? 신체화, 전환, 해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신체화는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 제가 신체화 이야기 했을 텐데 우리 정신분석 이번 시간 처음 배울 때 프로이트의 그 상담 사례들이 있었죠. 그 사례 중에서 뭔가 내가 너무 강렬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안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몸에 어떤
몸의 어떤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신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신체화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리고 전환, 뭐 해리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예. 그리고 차단, 예. 차단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에 있는 것은 알지만 뒤에 있는 것이 딱 막혀서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차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화, 예. 이거는 이제 지성화, 여성에게 거부당한 남자가 현대 여성의 심리와 이성관계에 대해서 지적인 분석을 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회피하는 것. 또 그 지성화는 보면 내가 뭐 만약에 어떤 뭐 병에 걸렸다 그럼 그 병에 대해서 아주 이제 뭐 열심히 탐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가가 된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성화죠. 그리고 분리와 격리입니다. 분리는 자아 혹은 자신 또 자아가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심상과 태도에서 완전히 좋은 것과 완전히 나쁜 것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정서를 함께 가지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는 1, 2세쯤의 아기가 어머니와의 어떤 심리적 공생 상태에서 벗어나는 어떤 시기, 곧 분리, 개별화의 단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해서 이 단계에 그 고착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가 현실 접촉을 피하고 철수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하던 일을 계속하는 아내의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분리와 격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공격성이에요. 수동 공격성은 용납할 수 없는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수동적인 태도로 표현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침묵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요청에 응해놓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상관이 시킨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해서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 이게 이제 수동적인 공격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체화, 뭐 합일화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한 몸이 된다는 의미고 좀 원시적이고 일종의 정신병적인 동일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전혀 구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사는 합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아가 좀 커서 이제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시기에 또 계속 이제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투사가 앞에 있는 대상에게 나의 좋지 못한 특성을 던져버리는 기제인데, 내사는 상대의 특성을 내 속으로 던져버리는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머, 여러분들 유머도 일종의 방어 기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예, 유머도 그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갈등 내지는 불안,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는 자신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낙천적이고 유머 있는 감각이나 언행으로 대처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건강하고 좀 성숙한 방어 기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유머도 만약에 상대를 막 공격하는 뭐 이런 유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타인도 다 좋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유머, 그 다음에 승화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방어기제 중에서도 건강하고 좀 성숙한 방어기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모두 집중해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의 방귀 소리가 뽕 하고 크게 났어요. 이를 인지한 교수님이 이제 종소리가 울렸으니 이상 수업 끝,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유머 좋죠. 빨리 맞춰서 좋고 또 방귀를 뿅 하고 꼈는 이 학생도 되게 무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는 이런 유머, 이건 이제 방어 기제 중에서도 아주 그 성숙한 방어 기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성숙한 방어 기제가 바로 이타주의예요.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기능인데 어떤 내적인 갈등 상황에서 자신보다는 타인의 욕구와
바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이타주의는 동일시, 공감, 승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그 사람 마음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힘든 마음을 내가 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공감해 주는 거죠. 그 힘들고 이런 것들이 같이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이런 공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좋게 예, 아주 이제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신 목숨에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친구를 업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행위는 이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동일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그 병사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정신들을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승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정신분석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방어 기제까지 오늘 수업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조금 뭐 감이 오나요? 좀 중요한 게 방어 기제 이 부분은 이후에 다른 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또 여러분들 그 상담 기법으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고 또 이제 어쨌든 무의식 우리가 이제 늘상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 이제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프로이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하나의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는구나라고만 있었는데 이걸 뭡니까? 과학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떠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또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인간의 성격이 형성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정신분석은 지금도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게 상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가 보면 1교시는 제가 조금 20분 정도에서 25분 정도 하면 되는데 좀 오바를 했고 2시간 2교시째는 조금 짧았죠. 그리고 3교시째는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겹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과제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1주, 2주, 3주에 과제 그 기간들이 2주씩을 제가 드렸는데 시간들을 제가 보고 조금 조정을 여러분들 과제를 죄송합니다. 과제 제출한 상황들을 제가 좀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과제 낼 수 있는 기간들을 조금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는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4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